말씀 듣겠습니다. 앉아서요? 앉으세요. 하세요. 정청래 대표 맡으신 이후에 오늘 첫 자리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 정 대표가 정치를 항상 안정감 있게 든든하니 해왔기 때문에 첫 자리 같지를 않고 상당히 익숙한 자리 같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도 그렇게 든든하니 신뢰를 주고 잘 해왔듯이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을 안정감 있게 든든하니 계속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고문들이 모인 첫 자리인데 우리도 정청래 대표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감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모든 힘을 다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의 정치를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가 오늘 첫 자리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김홍규 상임고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간에 우리 정동영 상임고문님 오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임채정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옆자리에서 이 얘기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내가 옆에 있으니까는 내가 모르는 저력을 가진 분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좀 뒤늦게 당선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요즘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자리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내란과 싸워서 성장한 정당입니다. 유신 정권 때도 그 전에 5.16 쿠데타부터 그 내란이죠. 전두환 내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내란. 그 내란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피 흘리고 핍박받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정당이고 국민을 대표해왔던 정당입니다. 이제 그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까지 이렇게 조금 과격해지는데 진심입니다. 정말 내란 뿌리 끊고 한국을 민주주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지금처럼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격하지는 마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임채정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희상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때인지 우리가 동기일 때가 있었어요. 카다프 동기. 옆에 계신
이해찬, 컷오프. 20대. 예, 나도 됐다가 기사회생 한 적이 있는데,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기쁘고 고맙습니다. 메모까지 해주세요. 뿌리를 뽑는다. 내란의 뿌리를 뽑는다. 같이 동감하시는 임채정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그 정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라는 대목에 전적으로 난 동의합니다. 그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개혁, 통합, 이 말은, 혁신과 통합은 정당이 새로운 일을 모색할 때, 새로운 길을 뚫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늘 쓰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그 혁신은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청산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을 뚫어야 될 때는 그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버려야 되지. 질이 멸렬될 때까지 느슨하게 계속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동력을 상실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 적을 그냥 적과 뭐 싸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력이 상실되는 이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유자입니다. 그 유는 오히려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모든 걸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의욕은 좋고 그렇게 해야만 또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보여져야 국민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당정관계. 대통령은 통합하자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서 가는데 당은 너무 급하게 그냥 몰아붙이자. 요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굿캅, 배드캅 얘기도 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역할, 좋은 역할은 대통령께서 다 가지세요. 굳은 일, 모진 일은 내가 맡겠습니다. 전략적 사고에 엑기스되는 언어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많이 인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흐름,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정치 자체가 멸실됐다, 붕괴됐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하려다가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되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혁신을, 개혁을 정광석화처럼 해버린 데는 그 근본 취지는 옳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희상 상임고문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상임고문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께서 오랜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당대표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잘 처리해 가고 계셔서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장님들, 고모님들 말씀처럼 앞으로도 내란 세력의 극복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이런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잘 처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경제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저는 그 통치 철학, 실용에 국민들의 그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용은 우리가 처한 경제 여건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이 외교 안보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봐도 그렇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은 실용주의를 극대화하지 않고는 하나도 풀 수가 없다 하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힘든 과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관세 한미 간의 협상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그 후속 조치 중에 잘 국내에서 논의가 안 되는 의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나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라든가 주력 기업 한 20여 개가 사실상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력 기업 한 20, 30개는 사실상 국내 투자를 앞으로 한 10여 년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로서 초래되는 제조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권 여당으로서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특히 특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재정 지원이라든가 세제, 금융 또 특히 노동정책, 인력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이런 규제 완화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다원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선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또 근로시간의 업종별 다원화를 이런 걸 해내려면 이건 민주당 정부 아니면 해결 못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J 대통령 외환위기 때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그때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 뒤에 민주노총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인데 이 일을 좀 포함해서 특별히 노사정 대타협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규제 완화를 기업들이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이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용 과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 공동화를 막으려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국내로 리쇼어링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을 지방의 산단에 스마트 산단을 만들려는 것을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의 산단에 이것을 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중요한 규제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적을 두고 본점을 두고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어느 최소한의 한도, 최소한 국내에 어느 비율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그거로 해야만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받을 수 있고 지방 산단에도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한 좀 입법이 필요할 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진표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축하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민입니다. 참 그 정치를 대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오래 했어요. 요즘에 국민들 뵙기가 참 송구하지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뭐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전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 홀로 자기 멋대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여러 가지 뭐 실정이 한두 가지입니까만은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 파멸하는 그 근저에는 저는 정치 실종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 정당 대표들을 만났고 또 원내대표들하고 점심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은 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 다른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꼭 국민을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또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 또 대통령, 당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8월 15일 저녁에 이제 국민 임명식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광화문에 주로 있습니다. 제가 참 그 광화문에 있다 보면 뭐 항상 갈등과 분열과 또 논쟁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8.15 임명식만은 이제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 임명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부의 국민들만 참여하거나 또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국민 임명식이 국민들과 함께 축제의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노력하고 또 조직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겼기 때문에. 3년 만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2년만 더 갔으면 나라 꼴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만에 내란을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군부대나 하는 짓이지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결연하게 맞서서 내란 수계급들은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암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또 내년 지방선거 준비, 또 개헌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고 까다롭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위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민주적 사회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해봐도 그렇고 총선을 치러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 크게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아주 너무나 이번에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의 임기 조항 때문에 개헌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은 87년 당시에 우리 국가의 성격하고 지금 25년 국가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실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개헌 논의도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당에서 잘 준비를 해서 충분히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87년도 개헌을 할 적에 임시방편으로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을 할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때부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이래저래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를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각 해당 부분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여당의 협의는 굉장히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의료대란이 큰일 날 뻔했는데 균형이 없으니까 저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면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그 공과대학이라든가 이런 이공계 그 역량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 뚝딱하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정청 간에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특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늦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비켜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건 당대표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해찬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병석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질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익 앞에 우방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잘 살고 덜 사는 문제라면 외교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 사회 각층은 바로 국제 질서의 흐름에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 정치와 국정의 운영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깊고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이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께서 리더십을 가진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치 실종을 반면교제 삼아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국민의 통합과 공감대가 있어야만 국정의 모든 분야, 외교 분야까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헌을 꼭 이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 계시는 상임 고문 거의 모두가 재임 기간 동안에 개헌에 대한 강한 집념과 추진을 했습니다만 결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석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동영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 보니까 민주당의 역사가 깊은 정당이 맞습니다. 옆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김원기 의장님, 임채적 의장님 흰머리와 정 대표의 까만 머리가 아주 경륜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고문단 회의 대표 될 때마다 새 대표들이 하시지만 오늘 제일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거들면 우리 정청래 대표는 청년 시절부터 실천적 한반도 평화주의자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게 아마 정청래 대표의 걸어온 노선인데 이것은 7.4 공동성명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명했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노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백낙정 선생께서 3년을 변칙적 사태였다 이렇게 규정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내치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외치도 파괴되고 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도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이제 북쪽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민주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데 김대중 대통령의 40대 시절 46살의 청년 정치인 김대중 후보가 주창했던 4대국 교차 보장론, 한중 수교, 한소 수교, 그리고 북미 수교, 북일 수교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이다, 안전 보장의 길이다라고 설파했던 것으로부터 55년이 경과했는데 아직 절반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반드시 북미 수교, 북일 수교라는 그런 민주당의 오래된 공약 비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정청래 대표 지도력 아래서 2026년도가 한반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용득 상임고문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고요.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한테 덧붙여서 앞선 말씀에 덧붙여서 드릴 거는 문희상 선배님이 아까 그랬어요.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야 되는데 과유불급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쨌든 쭉 한번 적으면서 요약을 해봤는데 방향은 맞는다. 근데 속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 선배님도 그런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너무 앞서가도 국민이 따라오질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가 제가 봐도 참 잘하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잘하고 계신데 여론조사는 어제 뚝 떨어졌어요. 저거구나. DJ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 정치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향이 아무리 맞더라도 속도가 항상 국민 차원에서 좀 봐줘야 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반보만 앞서서 가야 되고 악마와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아야 된다 한 말씀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